국세청에서는 신용대출은 기재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1억 원이 이하가 되는 신용대출이 회수된 적은 없습니다. 9억이 넘어가면 뭐 조사가 나오고 9억 이하는 조사가 안 나온다. 그리고 뭐 강남에 집을 사면 조사가 나온다. 사실 그건 다 맞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 패밀리 헤리티지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장민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을 하는데 기준은 현재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액에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생겨난 취지 자체는 과거에 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적인 증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불법적인 증여들을 잡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좀 불법적인 대출, 그러니까 목적의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생겨난 거죠.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약 기준 자체가 가계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31일 이후부터 1억 원이 초과되는 신용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분들은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신용대출 자금을 회수한다고 이제 대출 대책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기재를 하시거나 그 자금 가지고 주택을 취득하시면 이제 페널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다만 1억 원이 안 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뭐 주택자금의 취득 용도로 일부 쓰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봐도 신용대출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없고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도 신용대출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액들은 뭐 현재까지는 뭐 회수되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국세청에서는 신용대출은 기재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1억 원이 이하가 되는 신용대출이 회수된 적은 없습니다. 현금 등 기타에는 가급적이면 금액을 기재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 등 기타에 기재되는 금액은 말 그대로 은행에 예금되지 않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고에다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금액들을 거기다 기재를 해서 주택 취득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증여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매출 누락 금액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 등 기타에는 기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뭐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그리고 증여에 대한 증빙자료는 증여세 신고서거든요. 그래서 제때 증여세 신고를 하신 다음에 그것도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셔야겠죠. 제도 자체의 취지는 과거에 불법적으로 시행됐던 그런 편법 증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게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기 때문에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기재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증여하고 차용은 사실 별개의 개념인 거고요. 차용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 이제 갚아 나가는 게 차용인 거고 증여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용하실 때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차용이다 보니까 쓰셔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리 없다. 이거는 증여로 추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갚아 나갈 거고 또 얼마나 갚았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하시고 또 그에 맞추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비로소 이제 국세청에서는 아 진짜 차용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상 법정이자가 연간 4.6%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에 맞게 지급하시는 게 좋은데 그 원금이 예를 들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4.6%라고 하면 연 460만 원씩 이자가 나갈 텐데 세법에서는 이제 연간 이자가 법정이자 4.6%하고 실질적으로 지불한 이자가 이제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여로 추정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물론 법정 이자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원금 자체가 대략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안 된다면 연이자를 환산하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1%에서 법정 이자 사이에서 적정한 이자를 합의를 봐서 기재를 하게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금액에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계약금으로 쓴다. 그러면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 그 계약금만큼 예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융간 예금액 2억 원을 쓰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 1억 5천밖에 안 남는데 내가 금기간 예금의 기재 금액은 2억이고 잔고 증명에 남아있는 금액은 1억 5천이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증빙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계약일 이전에 그 전날 기준으로 잔고 증명을 발급받으면 이제 2억으로 금액이 찍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자금 흐름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대출 받아서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대출 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증여로 처리를 하죠.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이라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6억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어서 손쉽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잔금 때 대출이 실행이 되면 그때 잔금 치르면서 증여를 하고 증여 신고는 그 이후에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증빙 서류는 추후에 보완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성하실 때는 증여의 금액을 기재를 하고 미제출 사유서라는 것도 있어요. 미제출 사유서에는 증여 부분은 잔금 후에 대출 실행하고 나서 증여를 하겠다라고 기재를 하시고 추후에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때 각각 제출해야 되거든요. 총 합계 금액하고 주택 취득 금액이 맞으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지분 비율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그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다면 부부간에는 6억 원의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하시면 유용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뭐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금액이 달라졌다거나 뭐 증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또 금액이 달라졌다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뭐 관련 보완된 서류나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그 실질에 맞는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실질하고 달라졌다고 해서 뭐 과태료가 있다거나 페널티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당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접수해서 증빙 자료와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검토 결과 뭐 이상이 있게 되면 해당 구청이나 아니면 요즘에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에 따라서 소명을 하게 되는 거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됐는지 혹은 불명확한 자료가 있거나 보완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 검증한 결과 뭐 이상 거래가 있다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계되는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이상 거래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본인들도 또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 보완으로 끝날 것 같으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고 이건 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청은 구청대로 또 국세청 국세청대로 운영하지만 관련된 자료들은 뭐 공유는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이 끝난, 그러니까 잔금이 다 치러지고 나서 빠르면 2달,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한 1년 전 거래도 소명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잔금을 다 치르고 명의가 바뀐 다음에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하는데 언제 나올지 사실 몰라요. 복불복이긴 한데 그게 기획점검이나 또는 국세청이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PCI 시스템 그 전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가 되는데요. 사실 그거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5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할 때는 그 증빙 자료가 좀 간단한 편인데 구청에서 오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제출을 이제 하게 되면 자금 흐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자금 흐름을 뭐 계속 숨기거나 왜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최대한 사실에 맞게 신고를 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에요. 국세청에서 어쨌든 그 소명 요청이 오거나 뭐 보완 요청이 오면 어떤 세목, 어떤 해당하는 거래, 어떤 날짜 다 기입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있었던 과정에서 뭐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혹은 뭐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 뭐 등등을 좀 소상히 제출 대상 자체를 명확히 이제 한정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제출을 잘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조사로 다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세무서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명확한 과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소명 요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응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대응하는 게 가장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직원분들 그다음에 국세청까지 통합해서 관련돼서 불법 거래를 조사하는 팀이 있긴 한데 그 팀을 좀 강화해서 부동산 거래 분성원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요새 분위기 자체는 특히 이제 주택 거래 자체를 굉장히 단속하려는 입장이고 부동산의 이제 금액 자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 취득 자금이 이제 편법적으로 증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거의 표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자력으로 이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는 자금 조달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조사하고 일정 금액 미치면 안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 자체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억이 안 되는 이런 금액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다거나 이상 거래가 이제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명을 요청한다거나 또 나가서는 이제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아마 강남권이 이제 가격이 평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 쪽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터넷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썰들이 많아요. 9억이 넘어가면 뭐 조사가 나오고 9억 이하는 조사가 안 나온다. 그리고 뭐 강남에 집을 사면 조사가 나온다. 사실 그건 다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뭐 극단적으로 20살짜리가 그 집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자력으로 취득하기는 어렵잖아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뭐 차용이나 또는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 사람 능력하고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 그 가액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현금 등 기타 금액에는 가급적으로 기재를 안 하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추후에 소명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가지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추후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을 구청에서 언제까지 보완을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챙겨서 그걸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도 소명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 되냐 아니면 공증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차용증 작성은 당연히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반환하는 모습이 정말 보여야지만 이제 증여로 이제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용증만 덜썩 해놓고 혹은 차용증하고 공증 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의견을 여쭤보시는데요. 공증은 굳이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공증 자체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차용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원리금을 꼭 그 차용증에 기재된 거에 잘 맞춰서 변제하는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다 하게 되잖아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시행하지만 한 1년 정도는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하잖아요. 전월세 신고제는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임대차 형태나 그런 계약들을 신고하는 거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는 주택 취득할 때 자금의 원천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는 아예 형태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고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과세 근거로 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임차인의 과세 자료보다는 임대인의 과세 자료로 쓰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임대 보증금이 10억짜리 집인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집에 살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부모나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과세 자료로 쓸 수가 있겠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인, 임차인 뭐 둘 다 과세 자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좀 해야겠죠. 저희가 오늘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자체가 취득도 중요하고 이제 또 요즘 한창 말도 많은 보유도 중요하고 이제 또 6월 1일부터 양도세도 올라갔는데요. 이제 처분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부 정책과 같이 가면서 뒤처지지 않게 부동산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